정권교체 싱크탱크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목소리 이들은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검색해보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좋더라. 다행입니다. 이 방송 물이 좋더라. 이런 표현 이런 거 많이 들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상희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이상희 대표님이 최근 보니까 팟캐스트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지금. 이건 아니고 네. 반란이죠. 반란. 아니 이게 새가 날아든다의 보조용 예. 계열사. 계열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하청 중에 하청 계열사.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가불명종 무 정도 되는. 우리는 칼럼이 있잖아요. 매주 나오잖아요. 그중에 정책 칼럼, 정책적이고 시사성 있는 거 그런 거를 이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좀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해주는 통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칼럼을 읽어주면서 약간씩 좀 대담을 하는 식으로 설명해주면 그러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예.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에게 한번 쭉 돌려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이런 거 미리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새가 날아든다 해서 팟캐스트를 배워서 좀 그렇죠. 계열사를 하나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권 PD께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해보라고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홍보 좀 해드리려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좀 특별히 챙기는 그런 성격이에요. 딱 보니까 훌륭하십니다. 예. 이분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진 있잖아요. 네. 야 거의 뭐 한국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 표정으로 어.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찍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서정호 홍보팀장의 작품입니다. 야 사람 하나 잘 구했네요. 네. 그 만능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팟빵에서 이상이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예. 탁 뜹니다. 이상이 제 이름이 앞뒤로 이자거든요. 예. 요거 세 글자만 치면 그냥 탁 뜹니다. 예, 이효리의 오빠 이상이. 이효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같은 제주도에 이효리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텔레비에서만 봤어요. 어쨌든 간에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참 좋구나. 그리고 느껴서 역시 복소분들은 뭔가 막 아이디어가 넘치고 열정 넘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 같아요.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칼럼 읽어주는 남자. 이 칼럼? 네,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 검색하면 나오고요. 검색은 이상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 다음에 우리 퀴즈맨 소정우님 네,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입니다. 방송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방송 많이 타고 싶. 자, 준비 많이 이따가 퀴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스트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게스트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우아하신 우리 게스트 한 분 나오셔가지고 딱 느낌이 신사입니다. 예. 제가 일단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소개는 우리 저 운영위원장님이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우리 정혜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혜선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예. 우리 정인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이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정책위원이시기도 하지만은 보건학으로 박사를 하셨고요. 본래는 이제 간호학을 전공하시는데 이 삼성전자라는 저 일반 민간 기업에서 보건관리자로 본인이 직접 현장 근무도 하시고 또 노동부의 산업보건과 전문위원으로 보건행정도 직접 하시고 또 저 감정노동이나 야간근무 같은 이런 부분에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산업보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이시면서 현재는 또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에서 거의 그 현장부터 정책 분야 행정까지 두루두루 많이 하셨던 제일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 그렇죠. 신화? 예. 근데 사실 좀 굉장히 낯선 어떤 분야고요. 저희들 다른 방송에 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산재 이야기 가끔씩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랑 좀 연결을 좀 시켜보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고. 그렇죠. 예. 자, 제가 정혜선 교수님은 좀 관련된 분야를 스크랩하다가 예전에 좀 제가 알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감정노동에 대한 칼럼도 쓰셨고 실제로 우리도 감정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꽤나 지금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듣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감정노동이 왜 우리 일상에 중요한 겁니까?
네. 요즘 감정노동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잖아요. 또 좋은 감정, 또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을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숙이고 고객에게 맞춰서 일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근로자들이 감정노동을 하면서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공황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큰 관심을 갖게 되었죠. 또 최근에는 그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서비스업에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서비스업의 모든 분야, 뭐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호텔, 또 의료기관, 그리고 또 금융업 이런 곳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이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 중에 한 뭐 800만 명 정도가 감정노동에 종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같으면은 산재 그러면 다치거나 사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감정이 심하게 상처를 받는 것도 일종의 산재로 봐야 되는 사회적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겨도 그거를 보상받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업무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그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그 감정노동이 산재로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감정노동 피해자들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무슨 요즘 아니죠.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도 뭐 김 여사님 해가지고 백화점에 근무하는 그 갑질하는 저 사모님 때문에 이 그 근로자가 고생하는 게 나오는데 특히 콜센터에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심한 모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다 이제 정신 상담까지 치료까지 해주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저 싫으면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케이블 TV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쪽 서비스가 말도 안 돼가지고 예. 한번 대차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조치해가지고 전화해서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상 죄를 짓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그 매개체 역할만 하고 있는 건데 사과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심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본인들은 콜센터에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 고치지 않고 욕은 그분들이 다 먹게 만드는 그 시스템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하청과 관련돼서 이 본사가 하청, 지하청을 주면서 그 서비스나 콜센터 부분을 다 저 외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본사나 제1하청에서 잘못한 일을 이 콜센터 쪽에서 저 욕을 들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위궤양이 생겨온 분도 있고요. 막 그 신체야 증상으로 막 이상한 그런 분도 있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의 그 노동 구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콜센터 이런 곳에 전화를 했을 때 불만이 생기는 것이 그런 그 요구 사항을 해결을 못 해줄 때 불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이고 이직률이 높으니까 자기가 맡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그 대답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높아져서 그런 갈등 구조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그 고용 구조 때문에 단순히 감정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고의 감정 노동은 저는 팟캐스트라고 봐요. 제 입장이 원래 그런 거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각보다. 악플에 시달리죠. 그 스트레스에 나는 A라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B, C가 나오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진여와 다르게 악플은 막 번져가서 한 말은 A로 시작했는데 결론이 Z로 나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거를 다 댓글로 달아서 오해를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삭히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팟캐스트 한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평생에서 가장 늙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아까 감정 노동자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직업병으로 간주됩니까?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하고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것이 산업재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병으로 업무를 하다가 질병이 생겼으면 그것이 이제 산업재해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재해 범주 안에 속한 직업병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정부에다가 저 직업병 걸렸습니다라고 호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할수 있죠. 산업안전공단에다가 하는 건가요? 어디에다 하는 거죠? 산업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우울증이 생겼어도 그거를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이제 심사를 해서 업무상 질병인 그걸로 판정이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감정 노동자들이 네. 아까 비정규직으로 많이 일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생기면 또 일자리를 떠나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직률이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지금 네. 내가 이 산업재해에 걸릴 수가 있고 직업병에 걸릴 수가 있고 이 우울증 같은 게 생기면 이걸 우리가 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요즘?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뀐 게 작년 3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 홍보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려서 그동안 그런 피해를 봤어도 산재로 인정되어지지 못했던 거를 이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권 PD,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팟캐스트가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 감정 노동자들이 그 자신이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든지 관련 어떤 우울증 같은 이런 직업병이라고 의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이걸 이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인식이 대충 물질 위주이기 때문에 신체와 돈 이거라서 정신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그 아픔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스 검침원들 이야기 이거 나왔죠. 그러니까 여자 비정규직인 분들이 검침을 하는데 집에 사람 없으면 저녁 늦게라도 와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남자분들이 행하는 이상한 짓들이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러면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을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다 감정노동.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자기도 알게 모르게 폭력을 행하게 되는 그 인식 빨리 바뀌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것만 갖고도 한 몇 시간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본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재간둥이 만능맨 퀴즈맨 우리 서정우님 퀴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16번째 문제고요. 지난주 문제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줄임말입니다. 100만 원 상한제, 즉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연간 1인당 본인 부담금의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만약 올해 나에게 청구된 병원비 총액이 1억 원이라면 내가 1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900만 원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민간보험에 내는 아주 돈의 일부분만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게 건강보험 하나로입니다. 자, 그럼 위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1인당 대략 얼마일까요? 정답은 1번 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이번 주 정답은 15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특히 정답 다신 분 중에 박용호님이라고 저희랑 같이 식사하셨던 분, 예, 그분이 정답을 다시고 댓글 좀 길게 다셨는데 내용이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번 대선에선 이 제도를 누가 받으려나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네요. 그다음에 이정환님은 이거 진짜 실현 가능성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네요. 확실합니다. 그 만 원에서 3만 원이라고 질문지에 나갔는데 정확하게는 만 원입니다. 국민 1인당 만 원, 가구당 2.5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2만 5천 원을 더 내면 지금 현재 가구당 1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가구당 2만 5천 원을 더 내면 25%를 사실상 더 내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우리 의료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질문하시던 그 부분도 이미 2012년 대선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약속을 하셨었고요. 아마 그 캠프에서 제가 듣기로는 계속 그 약속은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주자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면 아마 수용하는 쪽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거기서 스톱. 예. 문재인 후보는 확실하게 제가 최근까지 모니터링 해보니까 예. 국민건강보험 하나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뭔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약간 스탠스가 보수 쪽으로 옮겨왔거든 지금. 예.
자, 그 외에 정답 주신 분 전영신, 복금이, 박중배, 김성현, 김유진, 김수미, 한기성, 전창기, 안지숙, 김종숙, 신현호, 서명갑, 신현수 이렇게 정답을 달아주셨고요. 자, 이번 주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일했다던 직원의 발등은 붕대로 허술하게 감겨져 있었다. 놀라서 붕대를 보자고 했다. 상태가 심각했다. 정작 당사자는 오래 일하던 자신감으로 일을 하다가 철판에 발등이 찧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병원으로 가서 빨리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었다. 병원에서는 빨리 치료받지 않아 이미 괴사된 상태라고 했다. 그 이상 더 두었다간 발을 절단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 직원은 정말 고맙다며 연신 오늘 오신 이 정혜선 교수님께 인사를 했다. 예, 이토록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15년에 2066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몇 위일까요? 1번 1위, 2번 2위, 3번 10위, 4위 32. 힌트는 본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내가 드릴게요. 웬만한 안 좋은 건 다 우리나라 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 위에 멕시코가 있었죠. 아 이게 정현선 교수님이 직접 겪었던 사례를 네. 이야기하신 건가 보죠. 네, 제가 블로그를 검색하다 찾았습니다. 맞죠? 네. 네. 제가요 원래 정말 성의 있게. 한 트위터만 한 7, 8년 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요.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마침 생각이 나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군요. 예. 많은 분들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지금 팔로우 좋아요를 열심히. 네. 오늘의 이야기는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 막연하기는 해요. 어쩜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막상 사고를 당하거나 다쳐보신 분들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되게 미약한 편이잖아요. 기업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동탄에서 메타폴리스 예. 거기서 화재 사고 나서 지금 사망자분도 꽤 계시고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그 부상을 당한 그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거 말고도 최근에 무슨 그 어떤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뭐 구의역 스크린도어라든지 노량진 배수지라든지 등등해서 가끔씩 대형 사고 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한 9만 명 정도가 산재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인정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겠지만 그래도 그 9만 명이라는 수치는 하루에 한 5분에 한 명씩 그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3시간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그 사망하는 사람 보면은 1년에 한 2,000명 정도 수준인데 201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한 1,801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또 거기에서 업무상 질병자가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직업병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업무상 질병자는 2012년 이후에 또 계속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업무상 질환으로 인해서 그 노동상실 일수, 근로손실 일수가 이 사고성 재해보다 한 3.7배, 4배 가까이 높다는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그 연령이 평균 연령이 지금 42세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장에서의 질병 관리까지가 우리 정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영역에 속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재해자하고 업무상 질병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두 개의 개념을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약간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게 연간 9만 명 정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는 사고와 질병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상 질병, 직업병을 포함한 숫자가 산업재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업무상 질병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 반도체는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혈병? 백혈병 이런 경우가 이제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사실은 근데 같은 개념 아니에요?
산재나 업무상 질병이나?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고하고 질병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라면은 보통은 건설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추락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안전사고 같은 걸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보고 이제 사고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이 생긴 그런 백혈병이라든지 또 유기용제 중독이라든지 직업병이죠. 중독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산업재해자 속에서 이 업무상 질병자가 지금 한 8% 남짓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성이. 네. 예. 네.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숫자 중에요. 3시간마다 한 명이 사망한다. 이거는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 갖고 대비하면 없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결국 돈을 안 써서 생긴 문제고, 두 번째 제도를 규제 개혁 완화라는 입장에서 이 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요즘은 뭐 직장에 취직한 것도 어렵지만 직장에 근무하면서 안 죽고 살아남으면 다행이다, 이런 정도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네. 그 산업재해자가 연간 한 9만 명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동네 병원에서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의사 노릇을 제가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저 동네 조그만한 그 사업체에서 손가락 다쳐서 왔는데 산업재해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이거 공상이라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돈을 진료비를 제게 주고 간 걸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통계에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공상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그런 건수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현장에서 보면은 산재로 신청을 할 때 신청하는 절차가 또 복잡하고, 또 신청하는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신청을 해도 그게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고 기각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가 산재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숫자는 업무상 그 사고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그런 숫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소평가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제가 분명히 진료를 할 때 손가락 빼고 완전히 분질러져가 왔거든요. 이거 일하다가 분질러졌으니까 이런 산업상 재해가 확실한 건데 이거 산재 처리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안 하고 공상 처리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에서는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로 이제 인정이 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받게 되면 이제 잘못된 작업 환경이라든지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신청을 안 하고 그냥 그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를 이제 대신 내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산재로 인정이 되는 거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그렇겠네요.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율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 독일 같은 경우는 3% 되는데 우리나라는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 비교하면 우리가 한 4배 정도 더 많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고요. 또 산재 자체가 이 산재보험법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이 많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 통계에서 또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노동부에서 내는 이 통계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청 기업의 산재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제 하청 기업 같은 경우는 하청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을 하면 그 원청에서 그 하청 기업에 이제 그 업무를 주는 거를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을 발주할 때 이 산재가 얼마나 발생을 했느냐가 그 하청을 주는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은 이제 산재를 은폐하는 이런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고 산재를 줄이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궁금한 게요. 법적으로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이 잘못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다. 꽤 잘 만들어졌는데 법대로 잘 안 하니까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용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보건관리자, 어떤 사업장 내에서 위험 요소를 줄여주고 다치면 뭐도 하고 이런 그 보건관리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런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환자가 생기면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건관리자를 모든 사업장에 다 두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까지 보건관리자를 두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그 규모가 큰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서 산재가 생겨서 이 보상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한다면 그러면 더 심한 질병들을 생기지 않게 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건관리자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죠. 네, 보건관리자가 큰 회사에 두게 돼 있고 지금 법으로는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제 50인부터 300인까지는 전담 보건관리자를 두기에는 또 회사에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 해서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고 300인이 넘는 그런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서 보건관리자가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보건관리자의 그럼 자격이 어떻게 돼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문가가 하도록 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그 자격은 의사라든지 또 간호사라든지 그리고 또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런 사람들이 보건관리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런 걸 해보셨다면서요? 네. 현장은 제가 어때요? 근데 현장 실제로 가면은? 그렇죠. 현장에 가면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보건관리자 역할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현장에서 다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응급처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현장에 가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계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귀마개를 착용을 해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은 잘 모르는 그런 화학물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무슨 물질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냄새가 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화학물질로부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환기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화학물질 중독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건관리자가 수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납땜하는 작업장에 있는 분들이 전기 조립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덥고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안 쓰니까 계속 그 앞에서 납땜하니까 나중에 이제 코 가운데가 뻥 뚫려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데도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보건관리자 옆에 있으면 꼭 쓰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 들은 사람이 안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자체에서 이미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첫째, 그 보건관리자를 그 회사에서 채용하면 그분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적극적인 보건관리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나마도 자체 채용한 분들은 좀 나은데 노조하고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외부 위탁을 한 경우가 지금 전체의 한 75% 정도 되는 거죠. 와. 76% 이런 데니까 외부에서는 그 회사에서 돈을 받아 먹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세게 무슨 시정하라 고치라 이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설상으로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다치고 터지고 깨지고 아프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그걸 덮으려 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 이 방송을 제가 항상 하고 느끼는 건데 예. 정말 한국 사회 나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돈 가진 자들이나 정부라는 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엔 눈에 보이잖아요. 그놈의 돈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매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전에 이제 다른 노무사님과 하는 방송에서 제가 했던 표현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보느냐 이 사회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그래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람을 보느냐 이 차이인데 아직도 그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보건관리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면 그런 그 직원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단순히 그 보건관리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보건관리자를 두는 의무고용을 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완화를 했냐면 이제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0인부터 300인 되는 중규모 사업장만 외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모든 규모에 상관없이 큰 기업도 이제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회사 사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직접적인 관리를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위탁제도 때문에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의 76%가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 보건관리자 제도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치킨집을 해요. 근데 이제 배달하는 젊은 알바생들이 잠깐 가까운 거리라도 헬멧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거기서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헬멧을 안 쓰면 배달 안 보내요. 그렇게 헬멧을 써서 보내는데 그 주인이 마침 뭐 휴가 비슷한 걸 가고 나서 젊은 친구 하나가 안 쓰고 나갔는데 마침 사고가 난 거예요. 오토바이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관심 갖고 관리를 해주면 안전모 하나, 안전호 하나 더 잘 신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신고 쓰고 안 쓰고가 목숨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중요한데 산재가 나면 그거 은폐하기 바쁘고 징계받기 싫으니까 그 방식으로 계속 악순환 되는 차라리 다 까발려가지고 실태를 다 안 다음에 그 실태를 가지고 더 대책을 세우고 제가 아까 말씀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게 돈 아까우면은 혼자 일하지 왜 자기들 직원들을 고용합니까? 그렇게 돈 아까우면 보건관리자 한 분 못 쓸 정도의 여력이 없는 회사 같으면 무슨 회사를 돌려요? 수십 명 수백 명 직원 쓰면서. 근데 그거를 뭐 기업주의 개인적인 윤리식으로 따질 건 아니고 그 제도를 그렇게 정비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일 뿐 아니라 시작 자체가 이 민주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IMF 하에서 그 김대중의 이 국민의 정부 때 이 바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의무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애고 난 다음에 이 그 안에 75개 조항이 있는데 또 힘 있는 사람들 전부 규제를 부활시켰어요. 그런데 힘없는 이 근로자들 위한 법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이나 뭐 과학가스관리법 이런 그 조그만 대상자도 얼마 안 되고 이 종사자들 힘이 없는 이 부분들은 그대로 쏙 남아 있고 힘 있는 규제들은 다 살아났어요. 또. 그러면은 박근혜 씨가 탄핵 바로 전까지도 규제 개혁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하기 좋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벌써 15년 이렇게 이상 지난 상황이라 그러면 다시 되돌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돌려 놓은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그걸 꼭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그 가장 큰 원인이 규제 완화에 있었다. 이것을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몰라요. 특히 그 규제 완화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하셨던 규제 완화인데요. 그 예를 들면 1999년도에 선박 군함 및 해제를 위한 10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의 자격증 구비 의무를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규제 완화를 시킨 거예요. 또 그 2006년도에는 순환 구조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화시킨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됐던 것은 해안 연안 운행 그 열기 선박에 대해서 내구 연안을 설령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수리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년만 더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일본은 일단 내구 수리 연안이 지나면 수리해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그 버린 배를 그 사들고 와서 고치면서 그 전에는 10년 동안 쓸 수 있었는데 이걸 20년 동안 쓰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 순환구조법 같은 데 보면 구조된 사람에 대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이 부담한다. 이 소위 말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민간 위탁을 시켜버리는 이런 것들로 그 안구하고 사람을 꺼진든지 시체를 꺼지든지 비용은 똑같이 보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이따가 군제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규제 개혁 완화가 결국 우리 목숨을 좌우하고 뺏어가는 이런 정도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탄핵되기 직전까지 이 규제 완화 뭐 길로틴 규제 또 규제와의 전쟁, 규제 총량 평가제 물에 빠뜨려 갖고 저 몇 개만 저 건지내자 뭐 이런 정도의 그 과격한 말을 써가면서 이 기업들의 충성을 해오셨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도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예. 규제 완화란 말에 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 앞에 괄호 열고가 있죠. 기업들을 위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빚에 가려가지고 더 처참한 지경에 내몰리게 되는 바로 그런 지점 같고요. 그 규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그 불필요한 규제야 이제 그 철폐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인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이런 추세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19살 청년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그 업무를 이렇게 민영화를 시키면서 위탁을 주면서 발생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전담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기업이 3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이라고 그랬죠. 네. 300인 이상이 고용하는 상시 사업장은 지금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보건관리자가 상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또 말씀하실 때 무슨 규제 완화 무슨 특별법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없을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전담자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고용노동부의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네. 예,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법보다 특별법이라서 그 무슨 법에서는 말이죠? 네. 300인 이상 되어도 그걸 두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도 되는 그 거죠. 실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인데도 에서도 그렇죠. 직접 고용을 안 하고 네. 보건관리자를 고용 안 하고 외부 위탁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다는 지금도 이야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 문제네. 50인부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인데 300인 이상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위탁하는 비율이 실제로 전담자를 두는 비율은 24%고 위탁하는 비율은 76%이니까 4분의 3이 위탁이군요. 그럼요. 네. 그게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 맞죠? 네. 이거 언제 생겼습니까? 그 법은 1993년에 생겼고요. 1993년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상구 네. 위원장이 약간 말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이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1993년이면 무슨 정부 때지? 김영삼 정부 때죠. 바로 그겁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YS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신자유주의를 배워와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이게 모든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습니까? 그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다고 농산물 개방하는 그 우루과이 라운드 그때 YS 때 기억나시죠? 농민들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점거하고 막 그러는 거 기억나시죠? 법이 1993년에 생겼고 또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된 게 1997년에 이제 더 강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강화가 되어 왔는데 20년이 넘은 법이죠. 그런데 그 법 중에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 삭제가 돼서 다시 복원이 되었는데 이 안전 보건에 대한 그 조항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여전히 그런 규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그 국민의 정부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이 IMF 이후로 그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상설 조직으로 이 모든 규제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완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현장에까지 영향을 결정을 미친 거는 그때부터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진 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졌죠. 네. 신자유주의 추세를 막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죠. 산업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영양사 그때 왜 조리사들 대규모 사업장 고용하는 것도 그때 많이 해고하도록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이게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이게 실효적으로 많이 발효가 됐다 이런 뜻입니까? 네.
실제로 그 다음에 영양사는 다른 법에 의해서 또 1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두도록 또 살아났어요. 네. 근데 아직도 그 보건관리자들 또 영양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라고 산재와 직업병을 예방하는 그런 보건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보건관리자는 그런 그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제도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IMF의 유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IMF라는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막지를 못했던 거죠.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노동자들한테 가하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딱 올해가 20년 되는 해 아닙니까? 네. IMF가. 그러면 그때 특수한 상황에서 너무 쉽게 풀어줬던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른 기준 없이 누가 봐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 돌려주고 환원시켜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데요. 제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기업주들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그렇죠. 예. 첫째, 우리나라 근로자들 평균 연령이 지금 저 자료 찾아봤더니 이미 2014년도에 44.2세입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넘어선 거예요. 이 베트남이나 무슨 저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평균 연령이 20대거든요. 우리나라도 60대, 70대에서는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고령화가 돼버린 거예요. 평균 연령이 44세란 말은 그 전후로 아래 위로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40대, 50대 숫자가 전체의 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40세 이하는 37%, 또 40세 이상은 63%나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근로자들 고령화되니까 이분들의 건강 관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나마 이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분 노동력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분들에게 이제 보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예. 드리면 지금 40세 이상 취업자가 63%인데 40세 이상의 그 취업자 중에 산재 발생은 77%예요. 아, 대부분 이분들에서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취업자가 많고 그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산재 발생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죠. 세일즈 하시는 분인데 술자리 많이 가서 접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술로 인해서 어떤 병이 생겼으면 그게 인정됩니까? 산재 같은 걸로? 그게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예. 흔히 술상무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음주를 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이 되죠. 네. 실제로 직장에서 회식하다가 교통사고 나도 그거는 인정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관련해 갖고 가끔씩 보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예. 인정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애매모호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넘어서서 국가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보험 관리를 해줘야 될 이유는 이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얻은 병을 가지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전부 그 국가의 의료비 부담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제가 우리 병원에 자주 오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버스 운전사들 계신데 이 다들 오는 분들의 한 70-80%가 허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저 자료를 논문을 찾아봤더니 5년 이상 버스 운전을 한 분은 디스크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5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좀 빨리 문제를 삼고 이렇게 안 합니까 하고 노동조합의 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너무 범위가 넓고 커서 일단 저 산재 직업병을 인정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일 이제 그 회사에 보고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해고시켜 버리니까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플 때 저 직장에 다니면서 요통으로 좀 지내고 고생하고 염자 정도로 치료받다가 끝나고 나면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은 전부 국가와 개인의 부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 직장에서부터 실제로 우리가 뭐 하루 8시간 근무지만은 잔업까지 하면 거의 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은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보험 관리가 안 해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아주 심하게 아파서 직장을 못 갈 정도 돼야지 병원에 가지. 그 이전에 평상시에 그 건강관리, 보험관리는 직장에서 해야만 되는 거죠. 거기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산업재해가 생겨서 직장을 못 나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요양을 하게 되면 그런 근로손실 일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근로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생기는 근로손실 일수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무려 106배가 더 높아요.
높아요. 엄청나네요. 엄청나. 근데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될 때는 노사 분규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 이런 거는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그로 인한 손실이 굉장히 많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산재로 인해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근로 손실에 대해서는 그만큼 널리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언론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맨날 말이지 뭐 노사 분규 때문에 생산 뭐 손실이 얼마? 예. 파업한다고 말이지 뭐 나라가 망한다 해서고 말이지 그러더니 그 100배가 지금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 걸려가지고 일 못하는 그 100배나 많다 그러니까 진짜 나라 망하네 그것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는 건강한 노예론. 예. 그래 현실적으로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노예인 거 인정한다. 인정해줄게. 대신에 당신네들이 부리려고 하는 노예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잘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안 해주면서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상 언발이 오줌누기 아닙니까? 예. 일상적으로 그런 조치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1차 산업, 2차 산업이 중심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는 3차 산업 종사자가 제일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뭐 대선 주자들 다들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작업 환경이나 근로 형태나 노동 형태가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 변화가 없이 방치가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산업장에 있는 그 근로자들을 진찰을 하다 보면 그 IT 종사자 이런 분들이 디스크라든지 뭐 그 요통이라든지 그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고혈압 당뇨병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뭐 심지어는 제가 작업을 한 분들도 야간에 그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은데 야 이런 거는 도대체 누가 관리해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심각한 거예요. 산업혁명에 그 부응하기 위한 어떤 우리 사회적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이제는 보험 관리를 더 이상 개인으로 그 근로자 그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인 수준 의식의 지체라고 저는 보는데 산업화가 막 달려와서 일단 좋은 물건 만들어서 잘 파는 게 목적이었던 나라라고 하면 최소한 21세기에는 사업주든 국가든 이렇게 회사를 딱 가면 일단 안전 보장 받고 복지도 충분히 해주면서 같이 상생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70년대식의 마인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 사회적 기반이랄까 분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사고 날까봐 불안해서 다니는 그런 회사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생도 많이 뭐 나름대로 했겠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우리 노동자들의 보건 관리를 특히 예방과 건강 정진에 집중을 해줘가지고 일단은 산업 관련 질병이 안 걸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생겼으면 정확하게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치료해서 빨리 또 현장에 건강하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방과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제 산업재해가 질병으로 크게 번지고 그리고 이걸 또 은폐하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산재로 치료를 안 하고 건강보험으로 떠넘겨가지고 건강보험 일반 환자로 치료하도록 하는 아주 야비한 일인 겁니다. 이게 지금 특히 이런 일이 재벌 대기업과 그 하청 계열 업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학문적으로 이걸 연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신 근로자 건강센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는 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산업을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실은 이렇게 적은 그런 사업장인데 이 적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산재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60%가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라 하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예방과 관리를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이거를 그 사업장에서 해줄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근로자 건강센터는 현재 전국에 2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21개로 그 많은 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에 우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이 산재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전에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받아서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천 근로자 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상구 선생님이 거기에 그 아파트형 공장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부천 근로자 건강센터가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이후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그 산재 또 직업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센터가 만들어진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부천의 업무상 질병이 50%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전후로 네,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안 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는 제가 뭐야 이것도? 저 잠깐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대통령 비서실 근무하면서 이 산업 안전 관련된 법은 노동부에 있는데 실제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나 노하우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칸막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엮어낼까 하다가 담배값 인상 500원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2003년도에 그 만들어냈거든요. 그때 김하중 장관님 계실 때 이 청와대에서 그걸 밀어가지고 했고 그 500원 인상하면 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2,000원 인상했지 않습니까? 4조 원, 5조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 뭐 한 5천억이나 1조 원을 줄게. 그럼 그 돈으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고는 나가가지고 그 직접 병원을 하나 열어서 그 노동부의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의 그 협력 사업으로 이걸 시범 사업을 제가 직접 맡아서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혹시 그 내가 옛날에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 할 때 당신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영역을 주셔가지고 제가 했고 맞아. 거기서, 기억이 나네, 기억이 나. 예. 거기서 나온 결과를 정혜성 교수님이 이제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지금 100개를 만든 것으로 노동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동부 공식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산재 예방 기금에서 하는 거죠. 아, 대단하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몇 개 있다고요, 전국에? 21개가 21개. 근데 교수님은 이거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아니, 국가산업단지와 지역산업단지 모두 다 이것을 몇 개씩 만들어. 그러면 한 몇 개 정도로 택도 없겠죠 지금. 몇 개가 더 생기면 수만 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만 개까지는 아니죠. 예. 수만 개까지도 못해도 지금 이 보건소는 전국에 한 274개 정도 있는데 이게 근로자 보건소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 센터당 예산이 한 5억 정도 이제 들고 또 운영비까지 합하면은 한 7억 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다 들여서 만들기가 어려워서 분소의 형태로 이제 각 센터마다 분소 하나씩 그럼 21개 센터가 있으니까 또 분소 하나를 만들면 4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한 42개 분소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될 예정이지만 그것이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정말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포스트가 되는 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지금 21개인데 한 100개 정도 만들어지면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100개가 나중에 이제 분소를 또 만들면 되니까. 네네. 야, 이거 우리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예. 이거 해야 돼. 이거 100개.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의 취지라고 하면 네.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을 걸어야 되는가 이게 산업 안전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생각해 두신 거 있어요? 대선 주자들이 이런 공약 하나는 꼭 걸어서 실천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잠깐 제 말을 좀 끼어들면요.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규제 개혁 완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다시 복귀해갖고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꾸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법으로 이 보건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근로자 건강센터를 많이 확대해가지고 이제 그 근로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직장에 일을 하는 사람이 센터로 근무 중에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퇴근하고 나면 또 거기에 찾아오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는 것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전국의 그 보건관리자들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을 큰 회사에는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서 관리를 하지만 작은 회사는 회사에서 보건관리자를 둘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예를 들면 안전보건공단이든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들든 해가지고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그 보건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전국 현장을 곳곳을 다니면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산재나 직업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작년 초에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문제가 메탄올 중독 사고였는데요. 메탄올 중독 사고가 생긴 그 사업장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에서 대부분 발생을 했어요. 그게 그 삼성이나 LG에 들어가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그런 그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병원을 가봤더니 메탄올 중독이었죠. 메탄올 중독의 증상이 바로 시력을 상실하는.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눈이 안 보이는 시력 상실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사업장에 가서 근로자들과 사업주를 만나봤더니 하나같이 메탄올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이 센터로 찾아오진 않거든요. 그 사업장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는 사실 조금만 관리를 잘했으면 환기를 잘하고 그다음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화학물질 쓰고 나서 이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시력을 잃게 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관리해주는 이런 그 서비스가 꼭 제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기업에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바빠서 못 받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럴 때 산재나 직업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하게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된다라든지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또 바로바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 신속한 그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미 비슷한 부분이 공약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 한 분이 이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서 이 노동경찰 1만 명을 만들겠다 이런 저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해서 지금 1,300명밖에 안 되는 근로감독관을 10,000명 수준으로 늘려가지고 임금 체불라든지 이 노동 착취 같은 것들을 그 감독하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저희도 그 정책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 노동경찰이 감시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근로자 지원하고 사업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한 6,000명 정도를 이 배치를 해서 특히 그분들이 지금은 기업에 소속되든지 외부 위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소위 말해서 말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보건공단 같은 이제 공공기관에 소속으로 돼 있으면 중경찰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개선이 안 되면 그 자급중지 명예권 정도를 그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 그분들이 하신 역할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산업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장의 환경 관리를 한다든지 근로자의 건강을 상담한다든지 또 그 안 좋은 부분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도 하지만은 최근에 뭐 그 구미의 불산 유출 사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될 소지가 발견되면 그 부분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뿐만 아니고 그 인근의 지역 주민들까지 그 혜택이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보건경찰. 그렇죠. 다른 개념으로 보면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실제로 기업이 잘 운영이 되어야 국가가 발전을 하고 또 거기에 일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실제로 통계해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해진다면 그러면은 국가적인 그런 그 발전에도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늘 산재와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갖고 또 대선 주자들이 이런 그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관리자 6,000명을 공공부문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소속은 산업안전공단에다 두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이름이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인가요? 예. 그럼 안전보건공단에 보건관리자 6,000명을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네. 고용해서 이분들을 현장으로 파견하고 근로감독관처럼 보건감독을 잘 해가지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정진하는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네. 거점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센터 같은 것을 지역별로 다 만들게 하고요. 100개.
네. 100개. 예.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또 아주 디테일하게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면 과연 얼마만큼 편익이 있는지를 딱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 대비 직접적인 편익만, 간접적인 편익을 빼고 직접적인 편익만 해도 1.79배, 적어도 2배 정도의 그 남는 장사다. 이런 걸 연구를 하셨어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요. 복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념이 뭐 기본소득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당만 생각했는데 이런 게 진짜 복지네요. 정권이 5년 단위로 바뀔 때 저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물론 이명박근혜는 역진했다고 그러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조금 한 단계라도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 현장에 가도.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면 아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노예론. 부려먹으려면 좀 건강하게 부려먹어야죠.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 공장에 가서 일을 돕다가 손가락 하나가 잘렸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도 토론할 수 있을 정도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그 손가락이 없는 채로 평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국가의 책임이 반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일단 저 비용 면에서요. 잘려져서 그나마 저 황금 피리어드 안에 그 골든 피리어드 안에 갖고 오면 이제 붙여주는 그는 가능한데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안 잘리게 한 게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박근혜 이명박의 그 적폐철 청산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전에 했던 그 규제 개혁을 완화를 다시 이제 정상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어도 근로자의 안전은 국가가 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갖춰야 되고 돈 써야죠. 여기 돈 아꼈다가 어디 쓰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필요한 규제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돈 버는 거네.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기들이 부려먹는 노예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존재하지 못할 부자들이나 사업주들 아니겠습니까? 밥 한 끼 비싼 걸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 한 명 채용하겠다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진짜 자기 회사의 직원이 다치거나 위험 환경에 놓여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그것을 개선해주는 마인드.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 산업보건안전관리자를 그 의무 고용해가지고 국가가 전체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형 사업장은 지금 이제 보건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고용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작은 규모가 문제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6천 명을 공공부문에 고용하자. 네. 이거죠. 그럼 이게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지켜주고 그리고 산업장에서의 생산성도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또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 한 개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공약이 뭐였죠? 근로자 건강센터 지금 21개인데 네. 요걸 100개로 확충하자. 공약 2개 나왔습니다. 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꼭 해결을 해서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이제 보건관리자 전담자로 두고 반드시 전담자를 둔다. 그렇죠. 그 규제 완화에 이 보건관리자 인원을 2명 이상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 것도 1명만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법 원래 그대로 이제 적정한 인원의 보건관리자를 전담자로 두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미 한정희 의원이 그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 정부까지 갈 거 없이 이번 2월달이나 3월달 안에 끝내버리면 좋겠어요. 지금 하지. 지금이 그럼요. 진짜 좋은 때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가요. 탄핵 발의를 통과시켜 놓고 한 건도 법안 통과가 된 게 없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새누리당이 어긋장 협조 안 해주는 거. 그렇다고 그때마다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또 그게 법으로 올라가면 그걸 결재해주는 결재권자가 황교안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이 방송하면서요. 비로소 한 번 더 느끼는 건데 평상시 전혀 대해보지 못한 새로운 직업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 네. 너무 막연하게 없겠지가 아니라 있겠지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을 뵈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미 그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한국산업간호협회에 수천 명이 지금 양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명이죠 협회에 지금 저희 소속돼 협회 있는 분이? 회원은 지금 한 5,000개 사업장에서 5,000명 정도가 이제 회장님이시죠?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네, 제가 회장. 자, 5천 명의 회장님이시니까 그 회원들에게 예. 이 유익한 방송 새가 날아든다.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예, 옆에 가족도 다 듣도록 해야 된다. 예. 아이고 기분 좋아. 부모님께 깔아드리세요. 부모님께.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근데 실제로 팟캐스트가 정치 이야기의 난무잖아요. 예. 복지 이야기하면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많이 안 듣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항상 들어오는 피드백은 그 방송 참 좋아. 우리 일상에서 뭐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근혜, 뭐 황교안 이야기 하는 거 말고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늘상
조금만 더 재미가 있으면 어쩔까. 나는 그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살아온 어떤 세월을 어떻게 오늘 갑자기 바꿔요. 아무리 유머를 던져도 다큐멘터리를 받으신 우리 공동 대표님이 있느나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요. 이게 사람이 꼭 재미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피와 살이 되는 것. 저희 어머니가 야구 시합을 보면은 꼭 했던 말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방식이었는데 실제로 이 방송 들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와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소문 좀 내주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렇게. 그렇죠. 막연하게 정권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에 이 대선 주자 한 서너 분이 경청에서 듣고 계시다고 예. 주무실 때 공약 개발하려고. 저 이제 마지막 멘트 한번 이제 하시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궁금하면 정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목표가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또 좋은 그런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런데 그 예. 좋은 직장, 그런 곳이 건강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산재를 입고 직업병을 당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이런 직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정말 미래를 가져가는 진정한 그 희망, 바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고의 감정 노동은 저는 팟캐스트라고 봐요. 제 입장이 원래 그런 거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각보다. 악플에 시달리죠. 그 스트레스에 나는 A라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B, C가 나오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진여와 다르게 악플은 막 번져가서 한 말은 A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Z로 나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거를 다 댓글로 달아서 오해를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삭히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팟캐스트 한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평생에서 가장 늙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아까 감정 노동자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직업병으로 간주됩니까?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하고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것이 산업재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병으로 업무를 하다가 질병이 생겼으면 그것이 이제 산업재해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재해 범주 안에 속한 직업병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정부에다가 저 직업병 걸렸습니다라고 호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할수 있죠. 산업안전공단에다가 하는 건가요? 어디다 하는 거죠? 산업재해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우울증이 생겼어도 그거를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이제 심사를 해서 업무상 질병인 그로 판정이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감정 노동자들이 네. 아까 비정규직으로 많이 일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생기면 또 일자리를 떠나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직률이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스스로가 지금 네. 내가 이 산업재해에 걸릴 수가 있고 직업병에 걸릴 수가 있고 이 우울증 같은 게 생기면 이걸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요즘?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뀐 게 작년 3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 홍보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려서 그동안 그런 피해를 봤어도 산재로 인정되어지지 못했던 거를 이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권 PD,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팟캐스트가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 감정 노동자들이 그 자신이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든지 관련 어떤 우울증 같은 이런 직업병이라고 의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이걸 이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인식이 대충 물질 위주이기 때문에 신체와 돈 이거라서 정신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그 아픔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스 검침원들 이야기 이거 나왔죠. 그러니까 여자 비정규직인 분들이 검침을 하는데 집에 사람 없으면 저녁 늦게라도 와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남자분들이 행하는 이상한 짓들이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러면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을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그런 게 다 감정노동.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자기도 알게 모르게 폭력을 행하게 되는
그 인식 빨리 바뀌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것만 갖고도 한 몇 시간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본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재간둥이 만능맨 퀴즈맨 우리 서정우님 퀴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16번째 문제고요. 지난주 문제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줄임말입니다. 100만 원 상한제, 즉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연간 1인당 본인 부담금의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만약 올해 나에게 청구된 병원비 총액이 1억 원이라면 내가 1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900만 원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민간보험에 내는 아주 돈의 일부분만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게 건강보험 하나로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1인당 대략 얼마일까요? 정답은 1번 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이번 주 정답은 15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특히 정답 다신 분 중에 박용호님이라고 저희랑 같이 식사하셨던 분, 예, 그분이 정답을 다시고 댓글 좀 길게 다셨는데 내용이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번 대선에선 이 제도를 누가 받으려나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네요. 그다음에 이정환님은 이거 진짜 실현 가능성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네요. 확실합니다. 그 만 원에서 3만 원이라고 질문지에 나갔는데 정확하게는 만 원입니다. 국민 1인당 만 원, 가구당 2.5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2만 5천 원을 더 내면 지금 현재 가구당 1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가구당 2만 5천 원을 더 내면 25%를 사실상 더 내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우리 의료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질문하시던 그 부분도 이미 2012년 대선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약속을 하셨었고요. 아마 그 캠프에서 제가 듣기로는 계속 그 약속은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주자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면 아마 수용하는 쪽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거기서 스톱. 예. 문재인 후보는 확실하게 제가 최근까지 모니터링 해보니까 예. 국민건강보험 하나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뭔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약간 스탠스가 보수 쪽으로 옮겨왔거든 지금. 예. 자, 그 외에 정답 주신 분 전영신, 복금이, 박중배, 김성현, 김유진, 김수미, 한기성, 전창기, 안지숙, 김종숙, 신현호, 서명갑, 신현수 이렇게 정답을 달아주셨고요. 자, 이번 주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일했다던 직원의 발등은 붕대로 허술하게 감겨져 있었다. 놀라서 붕대를 보자고 했다. 상태가 심각했다. 정작 당사자는 오래 일하던 자신감으로 일을 하다가 철판에 발등이 찧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병원으로 가서 빨리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었다. 병원에서는 빨리 치료받지 않아 이미 괴사된 상태라고 했다. 그 이상 더 두었다간 발을 절단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 직원은 정말 고맙다며 연신 오늘 오신 이 정혜선 교수님께 인사를 했다. 예, 이토록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15년에 2,066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몇 위일까요? 1번 1위, 2번 2위, 3번 10위, 4위 30위. 힌트는 본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내가 드릴게요. 웬만한 안 좋은 건 다 우리나라 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 위에 멕시코가 있었죠. 이게 정현선 교수님이 직접 겪었던 사례를 네. 이야기하신 건가 보죠. 네, 제가 블로그를 검색하다 찾았습니다. 맞죠? 네. 제가요 원래 정말 성의 있게. 트위터만 한 7, 8년 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요.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마침 생각이 나서 복지과 소사이어티에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네. 복지과 소사이어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군요. 예. 많은 분들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팔로우 좋아요를 열심히. 네. 오늘의 이야기는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 막연하기는 해요. 어쩜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막상 사고를 당하거나 다쳐보신 분들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되게 미약한 편이잖아요. 기업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동탄에서 메타폴리스 예. 거기서 화재 사고 나서 지금 사망자분도 꽤 계시고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그 부상을 당한 그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거 말고도 최근에 무슨 그 어떤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뭐 구의역 스크린도어라든지 노량진 배수지라든지 등등해서 가끔씩 대형 사고 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켜보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고. 그렇죠. 예. 자, 제가 정혜선 교수님은 좀 관련된 분야를 스크랩하다가 예전에 좀 제가 알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감정노동에 대한 칼럼도 쓰셨고, 실제로 우리도 감정노동에 대한 얘기를 방송으로 꽤나 지금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듣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감정노동이 왜 우리 일상에 중요한 겁니까? 네. 요즘 감정노동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잖아요. 또 좋은 감정, 또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을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숙이고 고객에게 맞춰서 일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근로자들이 감정노동을 하면서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공황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큰 관심을 갖게 되었죠. 또 최근에는 그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서비스업에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서비스업의 모든 분야, 뭐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호텔, 또 의료기관, 그리고 또 금융업 이런 곳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이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 중에 한 뭐 800만 명 정도가 감정노동에 종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같으면은 산재 그리면 다치거나 사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감정이 심하게 상처를 받는 것도 일종의 산재로 봐야 되는 사회적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겨도 그거를 보상받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업무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그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그 감정노동이 산재로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감정노동 피해자들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무슨 요즘 아니죠.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도 뭐 김 여사님 해가지고 백화점에 근무하는 그 갑질하는 저 사모님 때문에 이 그 근로자가 고생하는 게 나오는데 특히 콜센터에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심한 모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다 이제 정신 상담까지 치료까지 해주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싫으면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케이블 TV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쪽 서비스가 말도 안 돼가지고 예. 한번 대차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조치해가지고 전화해서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상 죄를 짓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그 매개체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건데 사과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심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본인들은 콜센터에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 고치지 않고 욕은 그분들이 다 먹게 만드는 그 시스템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하청과 관련돼서 이 본사가 하청, 지하청을 주면서 그 서비스나 콜센터 부분을 다 저 외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본사나 제1하청에서 잘못한 일을 이 콜센터 쪽에서 저 욕을 들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위궤양이 생겨 온 분도 있고요. 막 그 신체야 증상으로 막 이상한 그런 분도 있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의 그 노동 구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콜센터 이런 곳에 전화를 했을 때 불만이 생기는 것이 그런 그 요구 사항을 해결을 못 해줄 때 불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이고 이직률이 높으니까 자기가 맡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그 대답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높아져서 그런 갈등 구조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그 고용 구조 때문에 단순히 감정 노동의 문제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한 9만 명 정도가 산재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인정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겠지만 그래도 그 9만 명이라는 수치는 하루에 한 5분에 한 명씩 그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3시간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그 사망하는 사람 보면은 1년에 한 2,000명 정도 수준인데 201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한 1,801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또 거기에서 업무상 질병자가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직업병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업무상 질병자는 2012년 이후에 또 계속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업무상 질환으로 인해서 그 노동상실 일수, 근로손실 일수가 이 사고성 재해보다 한 3.7배, 4배 가까이 높다는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그 연령이 평균 연령이 지금 42세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장에서의 질병 관리까지가 우리 정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영역에 속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재해자하고 업무상 질병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두 개의 개념을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약간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게 연간 9만 명 정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는 사고와 질병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상 질병, 직업병을 포함한 숫자가 산업재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업무상 질병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 반도체는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혈병? 백혈병 이런 경우가 이제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사실은 근데 같은 개념 아니에요? 산재나 업무상 질병이나?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고하고 질병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라면은 보통은 건설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추락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안전사고 같은 걸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보고 이제 사고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이 생긴 그런 백혈병이라든지 또 유기용제 중독이라든지 직업병이죠. 중독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산업재해자 속에서 이 업무상 질병자가 지금 한 8% 남짓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성이. 네. 예. 네.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숫자 중에요. 3시간마다 한 명이 사망한다. 이거는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 갖고 대비하면 없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결국 돈을 안 써서 생긴 문제고 두 번째 제도를 규제 개혁 완화라는 입장에서 이 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요즘은 뭐 직장에 취직한 것도 어렵지만 직장에 그 근무하면서 안 죽고 살아남으면 다행이다 이런 정도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네. 그 산업재해자가 연간 한 9만 명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동네 병원에서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의사 노릇을 제가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동네 조그만한 그 사업체에서 손가락 다쳐서 왔는데 산업재해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이거 공상이라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돈을 진료비를 제게 주고 간 걸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통계에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공상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그런 건수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현장에서 보면은 산재로 신청을 할 때 신청하는 절차가 또 복잡하고 또 신청하는 절차를 정권교체 싱크탱크 무엇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목소리는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검색해보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좋더라. 다행입니다. 이 방송 물이 좋더라. 이런 표현 이런 거 많이 들었고요. 다행이다. 예. 자, 그리고 이상희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이상희 대표님이 최근 보니까 팟캐스트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지금. 이건 아니고 네. 반란이죠, 그 반란. 아니 이게 새가 날아든다의 보조용
예. 계열사. 계열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하청 중에 하청 계열사.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가불병중 무 정도 되는. 우리는 칼럼이 있잖아요. 매주 나오잖아요. 그중에 정책 칼럼, 정책적이고 시사성 있는 거 그런 거를 이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좀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해주는 통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칼럼을 읽어주면서 약간씩 좀 대담을 하는 식으로 설명해주면 그러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에게 한번 쭉 돌려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이런 거 미리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새가 날아든다 해서 팟캐스트를 배워서 지금 그렇죠. 계열사를 하나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권 PD께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홍보 좀 해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제가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좀 특별히 챙기는 아, 그런 성격이에요. 딱 보니까 훌륭하십니다. 예. 이분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진 있잖아요. 네. 야 거의 뭐 한국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 표정으로 어.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찍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서정호 홍보팀장의 작품입니다. 야 사람 하나 잘 구했네요. 네. 그 만능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팟빵에서 이상이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예. 탁 뜹니다. 이상이 제 이름이 앞뒤로 이자거든요. 예. 요거 세 글자만 치면 그냥 탁 뜹니다. 예, 이효리의 오빠 이상이. 이효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같은 제주도에 이효리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텔레비에서만 봤어요. 어쨌든 간에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참 좋구나. 그리고 느껴서 역시 복소분들은 뭔가 막 아이디어가 넘치고 열정 넘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 같아요.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칼럼 읽어주는 남자. 이 칼럼? 네, 이상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 검색하면 나오고요. 검색은 이상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 다음에 우리 퀴즈맨 서정우님 네,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입니다. 방송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방송 많이 타고 자, 준비 많이 이따가 퀴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스트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게스트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우아하신 우리 게스트 한 분 나오셔가지고 딱 느낌이 신사임당 예, 예. 느낌. 제가 일단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소개는 우리 저 운영교 원장님이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우리 정혜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혜선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예. 우리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이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직책위원이시기도 하지만은 보건학으로 박사를 하셨고요. 본래는 이제 간호학을 전공하시는데 이 삼령전자라는 저 일반 민간 기업에서 보건관리자로 본인이 직접 현장 근무도 하시고 또 노동부의 산업보건과 전문위원으로 보건행정도 직접 하시고 또 저 감정노동이나 야간근무 같은 이런 부분에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산업보건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이시면서 현재는 또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에서 거의 그 현장부터 정책 분야 행정까지 두루두루 많이 하셨던 제일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그렇죠. 신화? 예. 근데 사실 좀 굉장히 낯선 어떤 분야고요. 저희들 다른 방송에 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산재 이야기 가끔씩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랑 좀 연결을 좀